온라인 쇼핑몰 가입했더니 스팸 메일이 엄청 오는데? 허니문 계획은 세웠어? 자, 이번 프로젝트 예산 마지노선입니다. 우리는 정말 많은 단어들을 매일 사용하며 살아가는데요. 혹시 이 단어들이 어디서 어떻게 탄생했는지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오늘 우리가 무심코 썼던 말들 속에 숨겨진 기상천외하고 재밌는 유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 분명 주변 사람들에게 아는 척 좀 하실 수 있을걸요? Spam mail. 첫 번째 단어는 바로 너무 많이 쌓이면 삭제하다가 지치는 스팸 메일입니다. 이 스팸이 사실은 1937년 출시된 통조림 스팸에서 유래했다는 건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요. 이 이름은 스파이스드 햄, 즉 양념된 햄의 줄임말이라는 설이 가장 유력해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스팸은 보관이 쉽고 열량이 높아 미군과 연합군에게 엄청난 양이 보급되었습니다. 너무 많이, 너무 자주 먹다 보니 군인들 사이에서는 우리는 히틀러보다 스팸을 더 증오한다는 농담까지 나올 정도였죠. 전쟁 후에 경제 사정은 바로 나아지지 않아 고기 대용품으로 한동안은 인기가 있었으나 경제가 살아나고 나서는 재고가 산더미처럼 쌓여 헐값에 팔려나갔고 영국을 포함한 유럽 전역의 식탁을 점령하며 지긋지긋하게 흔한 것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이 이미지를 영국의 전설적인 코미디 그룹 몬티 파이선이 1970년 방영된 꽁트에서 한 식당에 들어간 부부가 메뉴를 주문하려 하자 모든 메뉴에 스팸이 들어간다며 종업원이나 다른 손님들이 스팸 계속 반복되는 노래를 부릅니다. 원치 않는 스팸이 무한 반복되는 이 상황, 나는 원하지 않는데도 어디에나 있고 시끄럽게 반복되며 도저히 피할 수 없는 것이라는 이미지를 스팸이라는 단어에 강력하게 심어주었습니다. 최초의 스팸 메일 자체는 생각보다 이른 1978년에 발송되었습니다. 당시 미국의 한 컴퓨터 회사가 자사 신제품 발표회에 초대하기 위해 400여 명에게 단체 메일을 보낸 것이 시초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는 인터넷이 대중화되기 전이라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후 1990년대에 들어 월드와이드 웹의 등장과 함께 인터넷 사용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이메일이 주요 소통수단으로 자리 잡자 이를 이용한 상업적 광고, 즉 스팸 메일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우편함을 가득 채우는 이 원치 않는 메일이 마치 몬티 파이썬 콩트의 스팸과 똑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스팸은 이 무차별적인 대량 발송 메일을 가리키는 고유명사로 완전히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Sandwich. 다음은 샌드위치입니다. 이 간편한 음식에는 아주 유명한 도박광과 관련이 있답니다. 18세기 영국의 정치가 존 몬테규 샌드위치 백작 4세입니다. 그는 능력 있는 정치가였지만 동시에 지독한 카드 게임광이었어요.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그는 한 번 게임을 시작하면 24시간 내내 테이블에서 일어나지 않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식사 시간이 되어도 게임의 흐름이 끊기는 것을 극도로 싫어했던 백작은 어느 날 하인에게 포크나 나이프가 필요 없도록 빵 2조각 사이에 구운 쇠고기를 끼워서 가져오거라 라고 명령했습니다. 한 손으로는 카드를 계속 쥐고 다른 한 손으로는 식사를 해결하기 위한 그 나름대로의 아이디어였죠. 주변에서 함께 게임을 하던 다른 귀족들이 그의 간편한 식사법을 보고 나도 샌드위치 백작과 같은 걸로! 라고 주문하기 시작하면서 이 음식에 자연스럽게 샌드위치라는 이름이 붙게 되었답니다. 백작의 지독한 승부욕이 인류의 식문화를 지금까지 바꿔놓은 셈이네요. Hamburger. 햄버거는 어떨까요? 햄버거에 햄이 들어가니까 햄버거 아니냐고요? 그 이름의 진짜 주인공은 바로 독일 최대의 항구 도시 함부르크입니다. 19세기 함부르크에서는 타르타르 스테이크의 영향을 받아 질긴 소고기를 잘게 다져서 뭉쳐 굽는 함부르크 스테이크가 유행했어요. 특히 바쁜 항구 노동자들에게 저렴하고 든든한 한 끼 식사로 인기 만점이었죠. 이 함부르크 스테이크가 독일 이민자들을 통해 미국으로 건너가면서 대변신을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접시에 담아 팔았지만 더 빠르고 간편하게 먹고 싶었던 미국인들이 둥근 빵 사이에 끼워 팔기 시작한 거예요. 1904년 세인트루이스 세계 박람회에서 함부르크에서 온 스테이크 샌드위치가 데이트를 치면서 햄버거라는 이름이 미국 전역으로 퍼져나갔다는 게 유력한 썰입니다. 이 유래를 바탕으로 본다면 햄버거는 햄이 들어가서 햄버거가 아니라 함부르크 스타일 버거 정도로 말할 수 있겠네요. Google. 이제는 검색 그 자체가 되어버린 이름 구글. 이 이름의 탄생은 실리콘밸리의 유명한 전설 중 하나죠. 1996년 스탠퍼드 대학원생이었던 레리 페이지와 세르게이 브린은 새로운 검색 엔진을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모든 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겠다는 어마어마한 포부를 가지고 있었고 이 포부에 걸맞은 이름이 필요했습니다. 그때 동료 연구원이었던 션 앤더슨이 구글이라는 단어를 제안합니다. 구글은 10의 100제곱, 즉 1 뒤에 0이 100개나 붙는 1, 10, 100
천, 만, 10만, 100만. 아, 대충 수학 용어라고 하네요. 무한에 가까운 인터넷 정보를 모두 담겠다는 그들의 비전과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는 이름이었죠. 모두가 이거다 싶어서 바로 도메인 이름 등록이 가능한지 검색했는데 이때 션 앤더슨이 실수로 구글이 아닌 구글로 철자를 잘못 입력한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구글닷컴은 등록이 가능한 상태였고 레리 페이지도 원래 이름보다 어감이 더 좋다고 생각해 그대로 사용하기로 결정했죠. 인류의 역사를 바꾼 기업의 이름이 운명적인 오타 하나에서 시작되었다니 정말 영화 같지 않나요? honeymoon, 결혼의 가장 달콤한 순간, 허니문. 이 단어에는 어떤 이야기가 담겨져 있을까요? 가장 널리 알려진 유래는 고대 바빌로니아의 풍습인데요. 사위는 달이 차고 기우는 한 주기, 즉 한 달 동안 미드라는 꿀로 만든 술을 마시면 스태미너가 왕성해졌다고 믿었고 다산과 풍요를 기원했다고 해요. 또 하나의 유래는 고대 북유럽의 약탈원 풍습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당시 게르만족이나 바이킹 부족들은 힘이 곧 법이었기에 다른 부족의 여성을 납치해 아내로 삼는 일이 비일비재했다고 합니다. 신부를 빼앗긴 부족이 쳐들어올 것을 대비해 신랑은 신부를 데리고 한 달 정도 아무도 모르는 곳에 숨어 지내야 했어요. 이때 체력을 보충하고 이세를 갖기 위해 스태미너에 좋다고 알려진 꿀술을 마셨다고 합니다. 즉 꿀술을 마시며 한 달간 숨어 지낸다는 의미에서 허니문이 시작된 것이죠. 위험천만한 숨바꼭질이었네요. 달콤한 단어에 이런 무서운 유래가 숨어 있었다니 정말 반전이죠? the Maginot Line, 여기까지가 우리가 물러설 수 없는 마지노선이야. 네, 최후의 보루를 뜻하는 마지노선. 이 말은 제1차 세계대전의 참혹한 참호전을 겪은 프랑스가 다시는 우리 땅에서 이런 비극이 없어야 한다는 염원으로 만든 거대한 요새선의 이름입니다. 당시 프랑스 육군 장관이었던 앙드레 마지노의 강력한 주장으로 건설이 시작되었죠. 프랑스 독일 국경을 따라 무려 450km 이상에 걸쳐 건설된 마지노선은 단순한 방어벽이 아니었습니다. 지상에는 기관총 포대와 대전차포가, 지하에는 병사들의 숙소, 식당, 병원, 탄약고, 공기정화시설은 물론 요새와 요새를 잇는 지하 철도까지 갖춘 거대한 지하 도시였어요. 그야말로 난공불락의 요새, 절대 뚫을 수 없다고 믿었죠. 하지만 비극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시작됩니다. 1940년 히틀러의 독일군은 이 마지노선을 정면으로 공격하는 대신 기계와 부대가 통과하기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벨기에의 아르덴 숲을 돌파해 프랑스 후방을 그대로 찔러 들어옵니다. 허를 찔린 프랑스는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무너졌고 마지노선은 순식간에 무용지물이 되었죠. 이 때문에 마지노선은 견고하지만 허점이 있는 대비책 또는 과신이 부른 실패를 상징하는 교훈적인 의미로도 쓰인다고 합니다. salaryman, 매일 출근해서 정신없는 하루를 보내는 우리, 월급쟁이, 직장인 또는 셀러리맨이라고 부르는 게 참 익숙하죠? 그런데 이 단어도 수천 년의 역사가 숨어 있습니다. 셀러리맨이라는 단어는 이제 영어권에서는 잘 쓰이지 않고 한국과 일본에서만 거의 쓰고 있는데요. 이야기의 핵심은 바로 셀러리맨의 셀러리입니다. 놀랍게도 이 단어는 소금에서 왔어요. 소금? 지금이야 흔하지만 냉장고가 없던 고대 시대의 소금은 음식을 썩지 않게 하는 생명의 돌, 그야말로 하얀 황금이었습니다. 부와 권력의 상징이었죠. 강력한 제국 고대 로마에서는 이 귀한 소금을 병사나 공무원들에게 화폐 대신 급여로 지급했습니다. 이 소금으로 주는 돈을 라틴어로 살라리움이라고 불렀어요. 네, 바로 이것이 오늘날 우리 월급, 샐러리의 직접적인 어원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매달 월급날을 손꼽아 기다리는 그 마음, 어쩌면 수천 년 전 로마 병사들이 소금 주머니를 애타게 기다리던 마음과 똑같을지도 모르겠네요. Arbeit, 우리에게 알바로 더 친숙한 아르바이트. 우리는 흔히 시급을 받고 일하는 단기 노동을 떠올리지만 이 단어의 고향인 독일에서 아르바이트라고 하면 좀 더 많은 의미가 담겨 있답니다. 독일어 아르바이트는 우리가 생각하는 알바뿐만 아니라 한 사람이 하는 거의 모든 일을 포함하는 아주 넓은 의미의 단어거든요. 의사가 환자를 돌보는 것도 아르바이트, 과학자가 실험실에서 연구하는 것도 아르바이트, 회사원이 서류 작업을 하는 것도 모두 아르바이트인 셈이죠. 즉, 육체노동이든 정신노동이든 상관없이 노동 또는 업무 그 자체를 의미하는 중립적인 단어랍니다. 이 단어가 20세기 초 일본으로 건너가면서 학생들이 학업과 병행하는 부업이라는 느낌으로 의미가 축소화되었고 그 의미가 그대로 우리나라에 들어와 지금의 알바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 독일 친구에게 나 주말에 아르바이트 했어. 라고 말하면 독일 친구는 아마 구체적인 직업이나 업무를 되물을지도 모른답니다. 평범했던 단어들이 조금은 다르게 들리시나요? 어제와 똑같아 보이는 일상이 오늘은 조금 더 특별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진 양펀이었습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